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우리 집 리모델링 대출인데 금리가 정말 좋대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지금 여유 있어?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괜찮아요. 제가 다 계산했어요. 이 대출 받으면 오히려 이자 부담이 줄어요. 며느리의 말은 항상 그렇게 논리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어요. 걱정하실까봐.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철렁했습니다. 왜 며느리는 저를 빼고 이야기할까요? 리모델링이라면 이 집에 사는 제게도 관련된 일인데.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도장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 2번.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2년 차,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제 방 청소도 도맡아 했으며 주말이면 제 팔짱을 끼고 시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항상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복 많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늘 피곤한 표정이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어딘가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혁아, 어디 가니? 아, 수진이 오빠 일 좀 도와주고 올게요. 오빠 일? 네, 사업하시는데 힘드시대요. 잠깐만 도와드리고 올게요. 며느리 친정 오빠. 결혼식 때 한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번듯해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들이 그 사람 일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틈새에 끼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봉투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류가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계약서,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리모델링 대출이겠지. 하지만 왜 5천만 원이나 필요할까? 이 집은 작은 빌라인데. 서류를 더 들여다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 황급히 서류를 소파 틈에 다시 꽂아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 아니야. 청소하다가 좀 더워서. 며느리는 제 눈을 몇 초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 혹시 어제 거실 청소하시다가 서류 같은 거 보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아,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나 해서요. 다행히 제 방에 있었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웃고 다정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서류들을 거실에 두지 않았고 아들과 나눈 대화도 제가 들을 수 없게 조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더욱 야위어 갔고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봐도 아닌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준혁아,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잖니.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피곤한데 좀 쉬게 해주세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좀 쉴게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아끼게 됐을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단련된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편에서 흑표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국세청에서 사용했던 조사 노트. 퇴직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 수많은 사건들, 탈세범들의 수법, 증거 수집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노트를 다시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을 조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더 경계할 테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은행 지점장 김 과장. 아니, 이제는 김 지점장이겠지요. 국세청 시절 금융조사로 자주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끔 명절에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나 박영숙이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목소리. 잠시 안부를 주고받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김혜진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본 그녀는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자리가 잘 어울렸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는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아들의 변화, 대출 서류를 우연히 본 일까지. 혜진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수진이야.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공식적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이 최수진이라면 혹시 우리 은행에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비공식적인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알아. 혜진 씨한테 피해가지 않게 조심할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며느리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아세요? 응, 결혼할 때 봤어. 며느리의 정보를 알려주고 혜진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조사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들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흑표지 노트를 펼치고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들과 나누는 대화의 빈도, 외출하는 요일과 시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드디어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공식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1년간 며느리 계좌로 총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최민석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의 오빠예요. 그리고 이분 사업 실패로 여러 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신용등급도 많이 낮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 네. 아마 며느리분이 아드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오빠에게 보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아들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이번 달은 어려워요. 더 이상은 못 보내드려요. 잠시 침묵. 알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요즘 저를 유심히 보시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조심할게요. 근데 이번 달은 정말 안 돼요. 준혁이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아들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너라.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가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다녀와. 엄마는 집에서 쉴게.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에 간 사이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며느리 방, 서재, 거실 구석구석 30년간 탈세범의 집을 뒤지며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며느리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대출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대출이 총 5억 원, 합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며느리는 아들 명의로 2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오빠에게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 왜 처음부터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며느리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를 펼쳤습니다. 오빠 빚이 3억이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준혁이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가족이 먼저니까. 다음 페이지.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만약 들키면 생각하기도 싫다. 마지막 페이지.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준혁이는 착하지만 그게 전부다. 이 상황만 끝나면
떠날 생각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수첩을 덮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가짜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고기 받아왔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낮 며느리가 출근한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물어볼게. 요즘 대출 받은 거 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해봐. 얼마나 받았니? 집 리모델링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요. 그것뿐이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며느리 방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며느리 방에 있었어. 준혁아, 너 지금 2억 넘게 대출받은 거 알고 있었니? 2억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5천만 원밖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하나씩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5건이야. 합계 2억 3천만 원.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적 없는데 수진이가 했겠지. 너 도장 어디 두고 있니? 서재 서랍에. 수진이가 아는 곳이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수진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그 돈을 다 수진이 오빠한테 보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 씨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이 대출들 다 당신이 받은 거죠?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는 다 있어요. 테이블 위에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명의로 2억 넘게 대출받아서 전부 당신 오빠한테 보냈죠. 최민석 씨한테.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우리 준혁이한테 왜 접근했는지도.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오빠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가족들이 다 위험했어요.
그래서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면 안 해줄 것 같아서.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오빠도 곧 사업이 잘 되면 다 갚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 일기장도 다 봤어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기장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 상황만 끝나면 떠날 생각이다. 당신이 쓴 거 맞죠? 며느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처음부터 준혁이를 사랑한 적 없어요. 우리 오빠가 빚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침 준혁이를 만났어요. 착하고 순진해 보였죠. 그래서 접근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2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필요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어차피 여기 더 있어봤자.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죠? 아니야. 내가 착한 거지. 2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눈치챘어야 했어요.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믿고 싶었어요. 수진이를.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국세청 시절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 선배님, 이건 명백한 사기죠.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돼? 며느리분과 처남분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재산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처남분도 빚이 많다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2억은 날리는 거네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전부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도 접수했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은 모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야지.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이러다가 몸 상한다. 억지로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하죠? 왜 그런 말을 하니?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2년 동안 이용당하고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이용당하며 살았겠죠. 아들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사람을 믿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너를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엄마는 눈치챘잖아요. 저만 몰랐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사기꾼들을 봐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패턴을 알아. 30년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제 과거를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니? 공무원이셨잖아요. 세무서에서 일하셨다고.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었어. 그것도 조사국에서 30년 동안 일했단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요? 그래. 탈세하는 사람들, 돈을 숨기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엄마 일이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위축될까 봐.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위축시키려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도 그 생각했어. 진작 말했으면 수진이가 함부로 못했을 텐데. 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대출은 어떻게 돼요? 변호사랑 상의 중이야.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2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제가 평생 벌어도 괜찮아. 엄마가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잖니. 천천히 갚으면 돼.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은 사기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남의 사업은 이미 파산했고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7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재판정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판정에서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도 며느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며느리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돈댁. 돌아보니 며느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며느리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재판 결과를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뭐가? 결혼도 실패하고 빚도 지고 저 같은 사람이 누가 좋아해 주겠어요? 주녀가 아직 젊잖니. 앞으로가 더 많이 남았어. 근데 전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다가와도 겁나요. 또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일 큰 상처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거절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방에만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도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주녀가 오늘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볼까? 엄마,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니. 괜찮아요. 아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혜진 씨는? 선배님, 제가 요즘 금융사기 피해자들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 네. 선배님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배님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혜진의 말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혜진 씨, 그 모임 정보 좀 줄래? 물론이죠. 일주일 후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세청에서 일했습니다. 금융 사기 조사를 전문으로 했고요. 하지만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네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한다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이제 집을 뺏길 처지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법적 절차, 변호사 선임 방법, 증거 수집 요령 등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었는데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30년간의 경험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 무슨 봉사활동이요? 금융 사기 피해자들 돕는 일. 우리처럼 가족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도움이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 다들 고마워하더라.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었는데 엄마가 조언해 주니까 큰 도움이 된대. 아들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다. 뭐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잖아요. 전 아직도 사람이 무서운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사람이 무섭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우리가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좋은 사람들까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주말에 등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 후배와 가끔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자 후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혁아, 그 후배분이랑 잘 지내니? 네.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아들의 표정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네, 엄마.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자문 활동을 합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바보 같죠?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조심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사기꾼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제 아들 명의로 2억 넘게 대출받아 가더라고요. 2억이요? 네.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누가 다가와도 겁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천천히.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2년.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밤이 되면 생각합니다. 진작 알아챘더라면, 처음부터 며느리를 더 잘 살폈더라면, 국세청 경력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회사 후배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아들의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 있어. 네, 엄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날 밤 흑표지 노트를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2년간의 조사 종료. 범인은 처벌받았지만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아들은 아직도 사람을 믿지 못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다시 책장 깊은 곳에 넣어둘 것입니다. 언젠가 또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도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록 완전히 아물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며느리를 용서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니? 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특별한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하루일 것 같아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끔 며느리가 앉아있던 소파를 볼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기꾼들을 조사했지만 정작 제 눈앞에 사기꾼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전문가가 정작 자기 가족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후에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실패가,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에 제 과거가 겹쳐졌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혼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견디는 중이에요. 아직도요? 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여성을 배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을까? 며느리를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가고 싶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들을 이용했을지도 모르고 그때는 제가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출소한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아들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냥 엄마가 제 편이어서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씻고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내 편이지. 그게 엄마니까. 근데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지. 지금도 가끔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냈잖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는요? 엄마도 노력 중이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경계부터 했습니다. 혹시 또 무엇을 원하는 건 아닐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2년.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며느리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날이 올까?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상담센터에 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일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상.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겼다.